북한 2인자 김여정이 12월 18일 숙청자 명단에 올랐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그녀가 가진 모든 권력과 특권을 버리고 오직 18시간 만에 단독 탈북을 결행해야 했던 충격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녀가 증거로 내민 건 오빠 김정은 위원장의 엑스파일, 이로 인해 평양은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과연 그 속에는 어떤 충격적인 내부 비밀이 담겨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아무도 몰랐던 북한의 진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을 보내주신 구독자님께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모든 시청자분들이 만수무강하시길 매일 밤 기도하겠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주 평온한 날, 제가 39살 되던 해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조선노동당의 부부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지요. 저 김여정의 말 한마디가 곧 당의 지시처럼 통하는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그 화려한 권력 뒤에는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감시와 통제가 있었습니다. 제 오라버니 김정은 위원장 말입니다. 그는 세상 누구보다 저를 믿었지만 또 세상 누구보다 저를 의심했지요. 어르신들은 자식 키우는 마음을 아시잖습니까? 오빠에 대한 애증이 제 마음속을 늘 들쑤셨어요. 어릴 적 스위스에서 함께 유학하던 그 시절에는 그저 외로운 남매였을 뿐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고영의 어머님을 그리워하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어요. 어머니의 따뜻한 품, 그 소박했던 시절을 떠올리면 지금의 이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모래성처럼 느껴지던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선전선동부 부부장으로서 북한의 모든 언론과 사상교육을 책임졌습니다. 제가 지시하는 모든 내용은 오라버니의 입맛에 맞아야 했지요.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자리에서 피바람이 불어닥치는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 제 앞에서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질투와 시기가 숨어 있었답니다. 권력이란 늘 외로운 것이더라고요. 우리 집안 간부들은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저희 저택만 해도 20개가 넘는 방이 있었고 매일 아침 전국의 특산물들이 평양까지 올라왔지요. 시장장 마당에서 하루 한 끼 걱정하는 인민들의 삶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특권이라는 것이 늘 무거운 쇠사슬 같았어요. 저는 제가 인민들을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오라버니의 감옥 속에 갇혀있던 것이지요. 제 남편도 인민군 총정치국 소속의 핵심 간부였습니다. 저는 그를 진심으로 사랑했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권력 유지라는 차가운 목적 아래 놓여 있었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최고사령부의 집무실에 앉아 당 중앙위원회 문건들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수많은 군중이 동원된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그들의 열렬한 함성 소리가 제 귀에는 왠지 모르게 공허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아주 작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그 의문이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나라를 떠나게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제가 그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번민하던 바로 그날 저녁,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하나의 비밀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그 의문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번민하던 바로 그날 저녁,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하나의 비밀이 제 손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비밀이란 것이 바로 오라버니 김정은 위원장이 저를 숙청하라고 지시한 육성 녹음 파일이었답니다. 우리 당 조직부 내부에는 오라버니의 지시 내용을 극비리에 기록하는 기록 성원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들은 오라버니가 잠든 순간까지 그의 옆에서 모든 말을 담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가장 신뢰하던 저의 신복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제 곁을 지키던 그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시간은 밤 1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관저 서재에서 홀로 다음날 지시할 당 문건들을 읽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온 신복은 주변을 몇 번이나 살피더니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녹음기를 꺼내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는 손을 벌벌 떨면서 부부장 동지, 이건 저도 몰라야 할 비밀입니다. 하지만 동지께서는 아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더군요. 그의 목소리는 거의 울음소리 같았어요. 저는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오라버니가 저를 의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설마 숙청이라니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요. 하지만 그 신복의 눈빛은 너무나 진실했기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낯선 바로 오라버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는 술에 취한 듯 흐트러진 목소리로 평행 권력자들, 특히 저의 경쟁 상대였던 핵심 간부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제 귀를 의심케 했어요. 그 계집애 김여정, 요즘 너무 나댑니다. 당이 곧지 소나기에 들어온 줄 알아요. 이번에 확실히 손을 봐줘야 합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해. 아주 조용히 모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번 사업은 철저히 비밀로 붙여야 합니다. 저는 충격으로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죠. 저를 부르는 그 호칭, 저를 계집애라고 부르는 그 싸늘한 목소리,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수십 년의 권력 투쟁 속에서 싹튼 무시와 증오였습니다. 오라버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늘 제가 자기의 그림자이며 자기의 분신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섬광처럼 하나의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체제는 가족도 혈육도 없습니다. 오직 최고 권력자의 안위만을 위한 도구만 있을 뿐이었죠.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인간적인 정을 나누었던 그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분노로 터질 것 같았습니다. 오라버니는 제가 가진 모든 능력을 이용하고 저를 세상의 전면에 내세워서 자신의 방패막이로 쓴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의 존재가 필요 없거나 오히려 자신이 위태로워질 것 같으니 저를 버리려 한 것이지요. 늙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625의 비극 속에서 겪었던 생사의 갈림길이 바로 지금 저에게 닥친 것입니다. 제 신복은 침묵 속에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것을 어떻게 입수했느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실은 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그는 다만 부부장 동지의 안위를 위해서라고만 말하고는 재빨리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당과 오라버니에게 충성을 바쳤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암살 위협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체제가 근본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겉으로는 위대한 지도자를 외치지만 뒤로는 피바람을 몰고 오는 김정은의 추악한 민낯에 저는 충격을 넘어 절망했습니다. 만약 제가 이곳에 남아 오라버니의 지시대로 숙청된다면 저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겠지요. 저에게는 오직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았습니다. 죽거나 혹은 살아서 이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거나.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아서 이 모든 추악한 비밀을 폭로하고 제가 오라버니를 위해 막았던 모든 진실들을 세상에 알리기로 말입니다. 그러나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제 남편은 노동당 조직 지도부 소속의 핵심 간부로 오라버니의 최측근 중에 최측근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그는 권력과는 별개로 저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 날 새벽 이 절박한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를 깨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저희 이 결심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저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이 결심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밤을 꼬박 새우고 다음 날 새벽 저는 이 절박한 사실을 남편에게 털어놓기 위해 조심스럽게 그를 깨웠습니다. 고급 간부의 아내였던 저도 그리고 조직 지도부 핵심 간부였던 제 남편도 우리에게는 평범한 부부가 나누는 달콤한 대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늘 당의 지시와 오라버니의 안위 그리고 권력의 유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부였죠. 하지만 그날 새벽 저는 생전 처음으로 남편에게 솔직한 마음을 내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녹음기에서 들었던 오라버니의 냉혹한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저를 숙청하려 한다는 피바람의 서막을 말해주었지요. 남편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졌고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듣고 있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유언인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오라버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 와서 저를 제거하려 하다니요. 당신은 조직 지도부 사람이니 이 사실을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제가 절규하듯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여정 동지, 진정하십시오. 이것은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는 저를 향한 연민도 권력에 대한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체제에 대한 순응과 생존 본능만이 담겨 있었지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오라버니의 배신만큼이나 무서운 배신이 바로 제 곁에 있었다는 것을요. 남편은 저의 탈출 결심을 듣고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당신이 나가면 나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모두 죽습니다. 당신은 그저 잠시 물러나 계셔야 합니다. 오라버니의 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그는 자신과 가족 전체의 생존을 위해 저의 탈출을 막으려 했어요. 그는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으로서 저보다 더 오라버니의 성격을 잘 알았습니다. 숙청은 곧 죽음을 의미했지요. 저는 남편에게 당신은 아직도 이 체제를 믿습니까? 당신 오라버니가 저를 죽이려 하고 있는데도요? 라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차마 대답하지 못했지만 그의 침묵은 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했어요. 나는 이 권력 없이는 살 수 없다. 당신 혼자 희생해야 한다는 메시지였지요. 그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늙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분단의 비극이 이제 저와 남편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직 생존이라는 절박한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외면해야 하는 이북한 사회의 비정함이 저를 덮쳤지요. 남편의 침묵과 외면은 저에게 마지막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현금과 여권,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육성 녹음 파일을 챙겼지요. 이 파일만이 제가 대한민국으로 가서 체제 폭로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남편의 배신 속에서 우리 평양 간부 사회의 비밀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충성을 외치지만 모두가 서로를 감시하고 배신하는 붕괴 직전의 내부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앞의 사치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간성을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저는 그런 추악한 민낯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도 그 피바람 속에 휩쓸려 사라질 것이 분명했어요. 저는 남편의 굳게 닫힌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오라버니에게 충성을 맹세하며 자신을 지킬 방법을 찾고 있었겠지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편을 두고 홀로 탈출할 수밖에 없는 진실은 바로 그의 선택 때문이라는 것을요. 저는 이제 결단해야 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어야 하루, 아니 18시간을 넘기기 힘들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라버니가 저를 숙청하라는 명령을 내린 이상 평양은 이미 비상사태에 돌입했을 것입니다. 제 주변의 모든 감시망이 저를 향하고 있을 테지요. 저는 마지막으로 제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태어난 곳, 그리고 권력의 정점에서 살았던 저의 감옥 말입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자유를 찾아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저의 생명과 그리고 오라버니의 숨겨진 비밀을 모두 들고서 말입니다.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저택의 뒷문을 나섰습니다. 저를 돕기로 약속했던 조선족 요원이 압록강 근처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저의 생존 의지 하나로 버텨야 하는 극한의 탈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강변을 살피던 조선족 요원이 급히 뛰어와서 저에게 속삭였습니다. 동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신의 남편이 이곳에 왔습니다. 무장한 경비대와 함께 말입니다. 남편이 저의 뒤를 쫓아 국경까지 온 것입니다. 저는 충격으로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역시 남편은 저를 체포하여 오라버니에게 충성을 바치려 한 것이었을까요? 배신에 대한 절망감과 분노가 다시 저를 짓눌렀습니다. 조선족 요원은 당황하며 밤 11시가 되려면 아직 1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지금은 절대 움직이면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낡은 판잣집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여정은 이곳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절대 이 나라를 떠날 수 없다고. 당장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냉혹하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그가 끝내 저를 체제의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생각에 모든 희망을 잃었습니다. 그때 남편과 함께 온 경비대원 몇 명이 저희가 숨어있는 판잣집 쪽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조선족 요원은 저에게 이제 끝인가 봅니다라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유를 얻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결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 죽는구나 하는 체념이 저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남편의 목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에는 아무도 없다. 너희들은 모두 강 건너 쪽을 보아라. 수상한 낌새가 포착되었다. 저들을 쫓아야 한다. 남편은 경비대원들에게 강 반대편, 즉 중국 쪽을 향해 발포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비대원들은 영문을 모른 채 강을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어요. 그 소동 속에서 남편이 저희가 숨어있는 판잣집으로 재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고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여정 동지,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시선을 끌 때 강을 건너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에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빛에서 뒤늦은 후회와 속죄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저를 배신하려 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인간적인 양심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는 최고 권력자의 명령보다 아내와의 사랑을 택한 것이지요. 저는 그를 붙잡고 같이 가자고 애원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이미 당의 비밀을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당신의 시간을 벌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속죄입니다. 남편은 저의 등에 강하게 힘을 주며 강으로 밀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경비대 쪽으로 돌아가 큰 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곳을 수색하지 마라. 내가 저들을 직접 쫓겠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압록강의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수심이 깊지 않아 헤엄쳐 건널 수 있었지만 제 뒤에서는 남편이 경비대원들과 대치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총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두고 홀로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적인 진실 앞에서 몸을 떨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뒤로하고 자유를 찾아 떠나야 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지요. 저는 이 비극이 오빠 김정은의 추악한 민낯이 만들어낸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서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를 배신하게 만드는 이 체제는 결국 붕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도착했습니다. 저의 발이 못에 닿는 순간 뒤에서는 남편이 쓰러지는 듯한 소리와 함께 모든 총소리가 멈추었습니다.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눈물을 흘리며 조선족 요원이 준비해둔 소형배를 향해 달릴 뿐이었지요. 이 순간 저는 이미 자유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눈물을 흘리며 조선족 요원이 준비해둔 소형배를 향해 달릴 뿐이었지요. 이 순간 저는 이미 자유의 대가를 치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선족 요원은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배에 태웠습니다. 그는 뱃머리에 몸을 숨기라고 지시했어요. 저희는 압록강 지류를 따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상류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배가 출발한 지 10분도 채 되지 않았을 때 뒤쪽 강변에서 북한 경비정의 날카로운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오라버니는 제가 탈출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전 병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북한 비상사태가 선포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불빛을 켜고 저희를 쫓아왔습니다. 배에서는 확성기를 통해 당장 멈춰라, 김여정을 체포하라 는 명령이 들려왔지요. 저는 공포로 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족 요원은 침착하게 배를 강변의 좁은 수풀 쪽으로 몰아 숨겼습니다. 그는 숨을 죽이고 속삭였습니다. 동지, 제가 북한 경비대의 시야를 끌겠습니다. 동지는 이 틈을 타서 이곳을 빠져나가세요. 제가 준비한 연락책을 찾으십시오. 저는 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할 새도 없이 그는 다시 배를 몰아 경비정이 볼 수 있는 강 중앙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용감하게도 북한 경비정을 기만하고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세상에는 권력만이 전부가 아니라 인간적인 의리와 도움의 손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답니다. 제가 남편의 배신으로 잃었던 희망을 조선족 요원이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을 헤치고 중국 내륙의 외진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제가 찾아야 할 사람은 조선족 요원의 또 다른 연락책이었습니다. 저는 압록강 국경에서 2시간 동안 산길을 헤맸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김여정이 맨발로 산속을 헤매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저를 이끌었던 것은 오직 생존 의지와 체제 폭로에 대한 간절함 뿐이었습니다. 약속된 장소에서 만난 연락책은 중국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는 조선족 아주머니였습니다. 제가 가진 돈과 증거물들을 본 그녀는 저의 신분을 알고도 저를 돕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김 부부장님, 여기서는 당신이 북한의 2인자라는 사실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는 당신을 평범한 탈북민처럼 숨겨야 합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중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저는 특권층 출신이라서 일반 탈북민들의 고통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숨어 지내던 좁고 더러운 방 신분 은폐를 위해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그리고 중국 공안의 단속을 피해 늘 불안에 떨어야 하는 현실, 어르신들, 장마당에서 하루 벌어 하루 살던 우리 인민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살았던 평양의 화려한 저택과 이곳의 비참한 현실을 대비하며 절망했습니다.
제가 탈출한 것이 과연 잘한 일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품속의 김정은 육성 녹음 파일을 만졌습니다. 저는 이 파일 때문에 살아야 했고 이 파일 덕분에 대한민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숨겨진 비밀을 폭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내 단속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북한이 저의 신변 확보를 위해 중국에 막대한 압력을 넣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중국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선족 아주머니에게 부탁하여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의 루트를 모색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아주머니는 위험하다고 주저했지만 저의 간절함과 체제 폭로의 중요성에 설득되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육로 루트는 이제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는 바다로 가야 합니다. 동해로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아주머니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남쪽으로 가는 육로 루트는 이제 너무 위험합니다. 우리는 바다로 가야 합니다. 동해로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안전한 길일지도 모릅니다. 동해를 통한 해상 탈출은 극도로 위험한 방법이었습니다. 북한 경비구역과 대한민국 해역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북한 경비정의 감시가 가장 삼엄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육로에서의 지리한 도피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제 뒤에는 오라버니가 보낸 암살조가 그림자처럼 쫓아오고 있었으니까요. 조선족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저는 중국 산둥반도 근처에서 대한민국으로 가는 작은 어선을 탈 수 있었습니다. 그 배에는 저 말고도 2~3명의 탈북민이 더 있었지요. 저는 그들과 함께 낡고 좁은 어선에 몸을 실었습니다. 저희는 배가 출항한 시각부터 이틀 동안 밤에는 불을 끄고 낮에는 햇볕을 피하며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바다 위는 망망대해였습니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바다를 보니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제가 이 고생을 하면서 얻으려 했던 자유라는 것이 과연 저를 받아줄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남편을 두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되새겼습니다. 저는 체제의 배신을 폭로해야 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새벽 저희는 드디어 대한민국 동해 해역 근처에 다다랐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나만의 불빛이 보였을 때 저희는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갑자기 배 뒤쪽에서 빠르고 위협적인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빨리 숨어라. 북한 경비정이다. 선장의 외침에 저희는 모두 배 밑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저희 어선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비정의 모습은 북한 특유의 낡고 투박한 모습이었지만 그들이 가진 무기는 저희를 순식간에 수장시킬 수 있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경비정은 저희 배를 보더니 속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확성기를 통해 명령이 들려왔지요. 그 배는 즉시 멈춰라. 검문하겠다. 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잡히면 저는 오라버니에게 끌려가 공개적인 처형을 당할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동쪽 바다에서 눈부신 불빛을 밝히며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또 다른 배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크고 웅장한 전에 보지 못했던 구조선이었습니다. 그 선체의 옆면에는 선명하게 대한민국 해양경찰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지요. 해경 구조선이 북한 경비정 사이로 끼어들면서 저희 배를 보호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당황한 듯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해경 구조선을 향해 우리 공화국 해역이다. 당장 물러서라. 고 소리쳤습니다. 해경 구조선의 선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해역입니다. 이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할 것입니다. 당장 물러나지 않으면 무력으로 대응할 것입니다. 북한 경비정은 잠시 대치하더니 결국 무거운 침묵 속에 방향을 돌려 북한 해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저희는 극적인 해경 구조를 통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저는 배 밑창에서 나와 해경 구조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한의 군인들과 경찰들이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으로 갑니다. 오라버니의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고 북한의 붕괴를 증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배 밑창에서 나와 해경 구조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남한의 군인들과 경찰들이 저를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그리고 이 자유를 위해 남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경 구조선에 올라탄 순간
저는 대한민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저를 구조한 해경 대원들은 저에게 따뜻한 옷과 물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친절함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제가 최고 권력자의 동생이었다는 사실은 이 순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자유를 찾아온 한 명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도착하자마자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계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증거물, 특히 오라버니의 육성 녹음 파일을 국정원에 넘겨주었습니다. 그들은 녹음 파일을 듣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라버니가 저를 숙청하려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파일 속에 담긴 김정은의 추악한 민낯과 평양 내부의 비밀은 국정원도 경악할 정도였지요. 저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북한 체제의 모든 것을 폭로했습니다. 겉으로는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미 붕괴하고 있는 북한의 현실을 증언했습니다. 특히 겉모습과 달리 피바람을 몰고 다니는 오라버니의 잔인함과 지도부 내의 권력 다툼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제가 북한 2인자의 자리에서 본 진실은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저는 하나원이라는 곳에서 남한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습니다. 처음 남한의 마트에 갔을 때 물건이 넘쳐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살던 평양의 최고급 상점보다도 더 많은 물건들이 진열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이 있다는 것도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밤 9시가 되면 모든 불이 꺼졌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감격은 자유였습니다. 저는 이제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을 하고 제가 원하는 신문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통해 북한의 소식을 찾아볼 수 있었고 제가 오라버니에게 충성을 바치기 위해 막았던 진실들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목숨을 걸고 얻은 자유의 대가였습니다. 물론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사람들이 제 말을 잘 못 알아듣기도 했고 북한의 낡은 생활 방식에 익숙했던 저는 남한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남편을 두고 탈출할 수밖에 없었던 진실을 폭로해야 하는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누리고 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고향과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습니다. 남편은 저를 살리기 위해 스스로 희생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인간적인 사랑을 택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한 탈북자 사연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겪은 비극은 결국 분단된 민족의 아픔입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세대의 통일이 되어 북에 두고 온 남편과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말입니다. 제가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북한의 인민들도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